어디서 순진한 척이에요, 어머니? 집이든 뭐든 다 결국 우리한테 올 거잖아요. 왜 막판에 치사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민정이 이를 악물고 제 귀에 바짝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놔라. 네가 뭔데 이러니? 며느리 민정은 제 머리카락을 한 움큼 움켜쥔 채 거실 바닥으로 제 머리를 내리꽂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손목 힘이 얼마나 세던지 두피가 뜯기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이 공중에서 너덜거리며 흔들릴 때 저는 그게 꼭 제 남은 자존심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팔을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며 가까스로 소리를 짜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굵은 글씨로 적힌 매매계약서, 그리고 그 아래로 적힌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집 주소가 적힌 줄 아래 매수인 칸에는 민정 친정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죠.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머니? 민정이 제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재개발 들어가면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들다니까요. 그냥 우리 쪽으로 정리하는 게 다 편한 거예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집이었어요. 봉제 공장에서 번 돈과 남편이 노가다판에서 버티며 모은 돈이 다 들어간 집이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옆 신발장 위에 놓인 낡은 갈색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늘 이건 나중에 꼭 필요할 거다라며 숨겨두었던 봉투였죠. 며칠 전 신발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다시 발견해 서랍 속에 넣어둔 그 봉투가 어느새 신발장 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민정의 손에 들린 계약서, 신발장 위 봉투,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제 머리카락까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한 장면에 겹쳐 보였습니다. 왜요? 어머니? 혹시 아직도 남편이랑 짠 거라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민정의 눈빛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정말로 남편이 남겨둔 마지막 비밀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 그 뒤에 서 있는 친정 식구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제 인생을 통째로 넘기려고 마음먹고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고부 보따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윤혜란입니다. 68살이고 오래된 빌라 2층에 혼자 살고 있어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시장이 있는 구도심 쪽이라 집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집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곳이었죠. 젊을 때부터 저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나와 밤늦게까지 허리를 굽히고 앉아 바늘과 실만 보며 살아왔어요.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가 굽어도 제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공장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남편과 함께 이 빌라를 장만했어요. 남편은 몇 해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병원 침대에서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혜란아, 사람은 다 떠나도 집 하나는 네 이름으로 끝까지 지켜라. 이 집이 네 마지막 안전줄이다. 그때는 그 말이 그냥 남편의 걱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면서 저는 늘 내가 가진 것은 결국 아들에게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들 준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던 준호는 그랬어요.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도 남을 해치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제 옆을 잘 지키던 아이였죠. 군대 다녀오고 직장에 들어가 바쁘게 지내다가 30이 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민정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차분해 보이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허리를 곧게 숙이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할 때 저는 제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생 모아온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가 너무 오래 끌어안고 있었더라. 너희 신혼집 예쁘게 꾸미는 데 쓰렴. 준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 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고마워요. 진짜 평생 갚을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기꺼이 모든 걸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부부는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을 거의 전부 해결했어요. 도배, 장판, 싱크대, 붙박이장까지 하나하나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던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여기 수납장 너무 예쁘죠? 요즘 이런 게 유행이에요. 주방은 화이트로 뽑았어요. 나중에 놀러 오시면 커피 내려드릴게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게 다 아들 잘 살라고 내가 살아온 거지. 손이 짓물러도 미싱을 멈추지 않았던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입주날이 다가오던 날, 저는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작은 청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창가에 걸려있던 따뜻한 베이지색 천이 눈길을 끌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두께감도 적당하고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집안이 한결 포근해질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식탁보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날 밤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작은 식탁보를 손바느질로 만들었습니다. 가장자리에 잔잔한 꽃무늬 레이스를 달면서 아들 부부가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입주날 아침, 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식탁보를 예쁘게 접어들었습니다. 버스를 2번 타고 지하철을 한 번 더 갈아타고 아들 신혼집이 있는 새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현관 앞 복도에는 새 집 냄새와 함께 사람들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민정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민정의 표정은 반가움과 난처함이 반반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입주날이라서 축하해 주려고 왔다. 저는 들고 있던 봉투를 살짝 흔들었어요. 이건 엄마가 바느질한 식탁보야. 식탁 위에 깔아두면 집이 조금 더 따뜻해 보이거든. 민정은 봉투를 흘끗 보고 조금 난감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 곤란해요. 오늘 저녁에 저희 친구들 파티가 있어서요. 요즘 애들끼리 노는 분위기에 어머니까지 들어오시면 살짝 어색해질 수도 있어서요. 정리도 아직 덜 돼서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민정은 말끝마다 죄송해요를 붙이긴 했지만 문고리를 꼭 쥔 손에는 선이 딱 서 있었어요. 안쪽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바쁠 텐데. 그럼 내가 괜히 방해하러 온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은 너무 감사해요. 식탁보는 두고 가시면 제가 잘 쓸게요. 민정은 봉투만 받아들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저는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빈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친구들이랑 노는 걸 더 중시하나 보다. 그래, 이해해야지. 가늘게 접힌 식탁보가 민정 손에 들려있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그 식탁보가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봉제 공장 점심시간이었어요.
동료들은 각자 싸온 도시락을 펼쳐놓고 수다를 떨고 있었고 젊은 친구 하나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요즘 사람들 이런 거 올리는 거 봐요. 완전 웃겨요.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던 저는 화면에서 낯익은 무늬를 보았습니다. 베이지색 바탕에 제가 손으로 달았던 꽃무늬 레이스가 선명했어요. 분명 제가 만든 식탁보였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새하얀 주방이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상판 위에 제가 만든 식탁보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커피잔 2개와 작은 화병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깔긴 깔았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살짝 따뜻해지려 했어요. 그런데 그 아래 써 있는 글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구식 감성 폭발 아이템. 예쁜 새 집이랑은 안 어울리는데 어디다가 두고 써야 하죠?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사진 속 계정은 며느리 민정의 계정이었습니다. 동료는 제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웃으며 말했어요. 야, 요즘 사람들 진짜 직설적이다. 근데 진짜 디자인이 너무 옛날 감성이네, 그치?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보려 했지만 잘 올라가지 않았어요. 손끝이 떨려서 도시락 젓가락마저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언니는 뭐 해요? 밥 안 드세요? 옆에 앉은 동료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걸 밖으로 내보내면 제 얼굴이 더 창피해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구식이고, 나는 촌스럽고, 나는 민정에게 폭발이라는 말로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조용히 삼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퇴근길,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에서 옆집 미용실 원장 선영이 저를 불렀어요. 언니, 잠깐만요. 선영은 동네에서 오래 미용실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부부 머리를 맡겨오던 사람이었죠. 요즘 표정이 많이 안 좋아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아픈 건 아니에요. 그냥 일이 조금 많았어요. 선영은 제 표정을 한 번 더 찬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집, 요즘 부동산들이 자꾸 물어보고 다니던데. 재개발 관련해서 무슨 얘기 들은 거 없어요? 재개발이요? 응. 언덕 아래 큰 도로 뚝 있잖아요. 거기 라인 전체를 싹 새로 밀고 큰 아파트 들어온다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언니네 빌라도 그 라인에 걸려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가. 며칠 전에 어떤 젊은 여자랑 나이 든 여자가 부동산이랑 같이 언니 집 얘기하는 걸 얼핏 들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여자랑 나이 든 여자요? 응. 젊은 여자는 말투가 서울말, 옷차림도 세련됐고 나이 든 여자는 지방 사는 사람처럼 말투가 살짝 달랐는데 둘이 가족 같더라고요. 근데 둘이 이쪽 빌라는 아직 주인 할머니 혼자 산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혹시나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민정 얼굴과 민정 친정엄마를 처음 봤던 날의 모습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결혼식 끝나고 인사하던 날 친정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딸 잘 부탁드려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살 수도 있죠. 뭐, 그때는 가볍게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말이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허리를 펼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낡은 찻잔과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왜 가슴이 이렇게 불길한지 모르겠다.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마음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민정의 SNS에 올라온 식탁보 사진과 구식 감성 폭발이라는 문장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뒤에 보이지 않는 한 줄이 더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인생 전체도 곧 정리 들어갑니다. 저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저는 민정의 SNS 글을 준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괜히 부부싸움의 불씨가 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모른 척 산다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와 민정이 집에 들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왔다며 두 손 가득 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이거 과일이에요. 회사에서 복지 카드 남아서 샀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잘 먹을게. 민정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 소파 쓰세요. 허리 안 아프세요? 너무 오래돼 보이는데요. 몸은 좀 불편해도 아직 쓸만해. 집이 재개발 들어갈지도 모른다는데 이참에 싹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집값도 올라갈 테고 어머니도 새 아파트로 가면 편하시잖아요. 민정의 말 속에는 은근한 압력이 섞여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민정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괜히 엄마 걱정만 시키지 말고. 저는 둘의 눈치를 잠시 살폈습니다. 민정의 얼굴에는 금방 웃음이 돌아왔지만 그 웃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혜란 씨, 집 잠깐 볼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 여기가 구조가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해서.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부동산이요? 응, 우리 집 계약 때문에 왔다가 이 라인 전체가 재개발 얘기가 있대서요. 혹시 집 처분 생각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난 아직 생각 없다고 했는데 언니네는 어떠신가 했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물어봐야겠다. 며칠 뒤 저는 준호 부부를 불렀습니다. 주말 저녁 세 사람만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고 있을 때였어요. 준호야, 네, 엄마? 너희 혹시 내 집에 대해 따로 얘기한 거 있어? 준호는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집이요? 요즘 동네에 재개발 얘기가 도는 것 같아서 사람들도 자꾸 묻고 부동산에서도 슬슬 알아본다 해서 혹시 너희가 뭘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 준호는 잠시 말이 막힌 듯 했습니다. 대신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저희도 들은 게 있어요. 이쪽 라인 전체가 한꺼번에 추진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힘들까봐 걱정돼서 우리 쪽으로 명의를 넘기는 게 어떨지 그런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의를 넘기라고? 민정은 당황한 듯 웃으며 손을 휘저었어요. 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가 나중에 혼자 계약하고 이런 거 힘드시니까 저희가 대신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정도였어요. 재개발 들어가면 서류도 복잡하고 사람들도 많이 들락거릴 테니까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깔린 계산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건 나중에 재개발이 정말 확정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그 말을 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민정 SNS에 올라온 식탁보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구식감성 폭발이라고 비웃던 사람이 지금은 어머니 걱정된다며 명의를 넘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마음을 잡고
아들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정은 잠깐 친정에 다녀온다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민정이 SNS에 올린 글 혹시 본 적 있니? 준호는 잠깐 멈칫하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떤 글이요? 식탁보 말이다. 내가 만들어준 것.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는 결국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요. 왜 말 안 했니?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또래 입장에서는 엄마가 너무 마음을 많이 쓰시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부담이라. 준호는 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엄마는 늘 주고만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그들에게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이고 제가 지켜온 집과 시간은 그들에게 언젠가 정리할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민정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저는 옆집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선영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언니, 머리 많이 길었네. 앉아요. 선영이 제 어깨에 가운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생각보다 많이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 표정은 늘어진 실밥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말해준 부동산 얘기 있잖아. 저는 가위를 들기 직전에 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젊은 여자랑 나이 든 여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요?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언니 집 구조를 얘기하면서 여긴 아직 원주인 할머니 혼자 사신다고 했고 젊은 여자가 그 할머니 아들이 우리 사위랑 친구라서 우리 쪽으로 매입이 가능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우리 사위랑 친구. 그 말은 곧장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인물로 연결됐어요. 민정의 친정엄마가 결혼식장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위가 참 성실해요. 나중에 집 문제 생기면 우리 쪽이랑 상의하면 다 잘 풀릴 거예요. 그 말 뒤에 숨겨져 있던 뜻이 이제야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개발 들어가면 이 라인 보상금이 꽤 클 거다. 원주인이 나이 많으면 명의만 우리 쪽으로 돌려놓으면 나중에 자식들이랑 정리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제 옆구리 아래로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언니, 그래서 혹시라도 언니 몰래 뭐가 진행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을 해준 거예요. 선영은 거울 속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집 남편이랑 같이 지킨 거잖아요. 누가 뭐래도 언니가 지켜야 해요. 그날 미용실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곧장 동네 부동산에 들렀어요. 얼굴이 알려지면 꺼려할까봐 처음 가보는 작은 중개사무소였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 동네 재개발 얘기 어디까지 나온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제가 이 근처 빌라에 살고 있어서요. 중개사는 잠시 저를 살피더니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선이 그려져 있었고 제가 사는 빌라가 그 라인 안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상태고 조합 설립 얘기도 나오는 중이에요. 연식 오래된 빌라들은 다 포함될 가능성이 크죠. 제 집이 재개발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상금이 나오죠. 근데 그게 누구에게 들어가느냐는 지금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따로 명의 변경 계획 있으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벌써 머릿속으로 계산을 다 해놨겠구나. 집에 돌아와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분명 제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 이름으로 바꾸는 걸 여러 번 권유받았지만 저는 남편 말대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내려놓는 순간 눈에 익숙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신발장 깊숙한 곳에서 얼마 전 우연히 다시 발견했던 갈색 봉투였습니다. 오래된 테이프가 눌어붙어 있었지만 남편이 적어둔 글씨는 선명했어요. 그날은 결국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두려웠어요. 대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겠다. 적어도 내가 뭘 지키고 있는지, 어느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 부부의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부터 민정의 친정 쪽 왕래가 잦아졌습니다. 주말이면 늘 친정에 가고 명절도 절반 이상을 친정에서 보내고 왔어요. 어머니, 이번 설에도 저희는 이틀은 친정 쪽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친정 쪽 사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자주 찾아뵈어야 해요. 이유는 항상 친정의 사정이었습니다. 저는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잡고 싶어서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혼자 집에 들른 날이 있었어요. 민정은 친정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나만 왔어요. 민정이는 엄마 도와드릴 게 좀 있다고 해서.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호야, 네, 혹시 너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랑 우리 집 얘기를 한 적 있어? 준호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조금요. 재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장인어른이 부동산 쪽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셔서요.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은지 상담이나 받아보자고 하셔서. 상담을 받아? 엄마도 혼자 이런 거 처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등기니 뭐니 복잡하고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그래서 우리 쪽이랑 상의해서 미리 구조를 잡아두면 좋다고 하셔서요. 말은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라는 말 속에 제 자리는 거의 없다는 걸요. 그래도 진명이는 엄마 이름으로 두는 게 좋겠다. 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라고 한 거니까. 그 말에 준호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는 저를 못 믿어요? 나중에 어차피 다 제 몫이 될 집인데 지금부터 구조를 정리해두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크게 베었습니다. 지금은 네 집이 아니야. 아직은 엄마 집이다. 준호는 잠시 조용히 있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릴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린다는 말 속에는 언젠가는 바꿀 거라는 확신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한 가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장을 보다가 익숙한 이름이 귀에 들어왔어요. 그 집 있잖아. 2층 할머니 사는 빌라. 그 집이 나중에 사돈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니 부동산 사장과 동네 아주머니 둘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돈 쪽이 부동산 쪽이랑 줄이 좀 닿아 있는 모양이야. 원주인 할머니 아들이 사위 친구라나 뭐라나. 어차피 나이 들면 정리하게 된다면서 어르신은 편하게 새 아파트 들어가시고 계약은 젊은 사람들 이름으로 갖고 가는 구조로 한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떨려서 몇 번이나 벽을 짚고 섰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자마자 저는 서랍을 열어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프를 떼어내고 봉투를 조심스럽게 찢었어요.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남편이 남긴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란아, 혹시라도 네가 혼자 남게 되면 이 집 때문에 누구한테 휘둘리지 말아라. 등기는 절대 아들 이름으로 바꾸지 말고 너 이름으로 두어라. 이 서류는 네가 나중에 힘들어질 때 쓰이게 될 거다. 메모 아래에는 등기 관련 위임장과 남편이 공증해 둔 문서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사망 시에도 해당 부동산의 처분 권한은 전적으로 배우자 윤혜란에게 있으며 아들에게 명예 이전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 저는 문서를 붙들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너무 오래전에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이 서류를 꺼내 들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더 명확히 확인해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계획의 실체가 드러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와 민정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두 사람 표정이 묘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준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민정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저희가 부동산이랑 상의해서 준비해 온 거예요. 민정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미리 구조를 잡아두면 나중에 어머니도 더 편하시고 저희도 혼란이 없을 거예요. 서류 한 장이 제 앞에 놓였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주소에는 제가 사는 빌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형식상 매매로 해놓는 거예요. 민정이 빠르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는 어머니께서 이 집에서 계속 사시고요. 명의만 저희 친정엄마 쪽으로 넘겨놓으면 나중에 재개발 보상금 나올 때 저희 쪽에서 전체 구조를 조정하기가 편하거든요. 왜 너희 친정엄마 이름으로? 어머니, 그게 제일 안전해요. 남편 쪽보다 저희 친정 쪽이 부동산 쪽이랑 더 많이 연관돼 있어서요. 괜히 사기당할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 엮일 수도 있는데 저희 쪽이 잘 막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매수인 칸에는 분명 민정 친정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항목은 모두 차후정산이라는 애매한 문장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싸게 넘길 생각 없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단단하게 나왔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등쳐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재개발 보상금 받으면 엄마 생활비로 충분히 빼드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생활비.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큰돈 들고 계시면 오히려 위험해요. 사기당하면 어떡해요. 차라리 저희가 모아서 잘 굴리고 엄마는 필요할 때마다 받으시는 게 더 안전하잖아요. 민정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저희도 나쁜 마음 있으면 이런 거 서류로 해서 깔끔하게 안 하죠. 그 말은 제 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서류로 다 묶어놓고 어머니는 손도 못 대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밀어냈어요. 나는 사인 안 한다.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얼굴에 실망과 짜증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요? 우리도 준비하고 움직이는 게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더니 미용실 선영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언니, 잠깐만요. 저와 준호, 민정이 동시에 놀라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쳐서. 근데 이건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선영은 손에 쥐고 있던 종이 한 장을 제 앞으로 내밀었어요. 부동산에서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 계약서 언니 집 말고도 다른 빌라들 몇 채가 이미 같은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대요. 매수인 이름이 다 같더라고요. 민정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게 왜 우리랑 상관 있는데요? 매수인 이름이 민정씨 친정엄마 이름이더라고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싹 매입해서 나중에 보상금 한꺼번에 챙기는 구조래요. 어르신들한테는 복잡하니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하면서요. 준호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민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동네 아줌마들이 괜히 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애들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준호야,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니? 준호는 대답 대신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랑 나 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 이러는 거니? 준호는 그제야 감정이 폭발한 듯 소리쳤어요. 그래서요? 언젠가 다 제 몫이 될 집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엄마가 평생 지켜온 거라면서요. 그럼 지금부터 저도 그걸 지킬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욕심과 억울함 그리고 계산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안에서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거실 한가운데에서 머리채가 잡히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선영은 우연히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조용하던 골목에서 고성이 들려나가자 선영은 놀라서 뛰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나! 당장 놓으라고! 저는 겨우 팔을 뻗어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어요. 민정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인만 하면 되는 일을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판단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왜 자꾸 고집을 피우세요? 고집은 네가 피우고 있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어요. 선영이 민정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손부터 놓으라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때 제가 떨어뜨린 서류 봉투 사이에서 한 장의 문서가 삐져나왔어요. 갈색 봉투에서 꺼내 두었던 남편이 공증해 둔 서류였습니다. 아직 보여줄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며칠 전 정리하다가 실수로 서류들 사이에 섞여버렸던 모양이에요. 민정이 그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건 건들지 마라. 알고 없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정은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서 조금씩 혈색이 사라졌어요. 준호도 다가와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법무법인 도장도 함께 찍혀 있었어요. 본인은 사망 이후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을 배우자 윤혜란에게 일임하며 제3자 또는 직계 비속이 이에 대해 강요 또는 압박을 할 경우 해당 행위는 모두 무효로 함. 그리고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본 문서는 향후 부동산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증 문서로 사용됨.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숨기고 있었어요? 숨긴 게 아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가 오래전에 준비해 둔 거다. 혹시라도 내가 혼자 남게 되면 집 때문에 휘둘리지 말라고 남겨둔 거다. 민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요? 겨우 이거 한 장 있다고 우리가 준비해온 걸 다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때
또 하나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갈색 봉투 속에는 공증 문서 말고도 남편이 작성한 손편지가 한 장 더 들어 있었습니다. 헤라나 혹시라도 아들이 자라서 이 집을 당연히 자기 것으로 여기는 날이 오더라도 너는 잊지 말아라. 이 집은 네 인생의 대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마지막까지 네 이름으로 지켜라.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마다 종이가 조금씩 젖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결국 이 집 나한테 줄 거잖아요.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이렇게 당연하게 서류까지 준비해와서 이 아내 친정집 이름으로 먼저 넘기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 집은 더 이상 너한테 줄 수 있는 집이 아니게 됐다. 민정이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나중에 후회해요. 법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자식인 우리 쪽이 더 유리해요. 그때 선영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 아는 사람한테 이 공증 문서 사진 보내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어머니 쪽이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며느리 친정 쪽으로 명의를 넘기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 문서가 더 강하게 작용할 거래요. 민정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왜 우리 일에 끼어들어요? 선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뭘 노리고 있는지 이미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머니 성격 아니까 자식들한테도 대놓고 말을 못했던 거지. 방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준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아주 냉정한 말을 꺼냈어요. 이 집 당분간은 네 생각에서 지워라. 나는 이 집을 옮길 생각도 누구 이름으로 바꿀 생각도 없다. 엄마, 저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정말 네 아버지 아들이라면 네가 이 집을 탐내기 전에 네 어머니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 준호의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득할 마음도 달래줄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을 내 품에서 떼어낼 때가 됐다. 며칠 뒤 저는 동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손에 남편의 공증 문서를 쥔 채 변호사 앞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문서를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이 문서면 충분히 어르신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집 명의를 변경하거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집을 계속 제 이름으로 갖고 가도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들이나 며느리 쪽에서 강압적으로 명예 변경을 요구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문서를 근거로 막으시면 돼요. 법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발걸음이 전보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잿빛 구름 사이로 얇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준호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민정이 집에 안 오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의심하고 사인도 안 해줬으니까 더 이상 시댁 식구처럼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만큼 울어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준호야, 너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 네가 정말 걱정한 건 엄마 노후였니? 아니면 이 집에서 나올 돈이었니?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둘 다였어요. 적어도 솔직하긴 하구나.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하면 돈이 더 컸어요. 나도 집 한번 가져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다들 부모님 집 물려받거나 도움받으면서 사는데 나는 평생 전세 전전하면서 살까봐 두려웠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제일 먼저 손댄 게 너희 아버지가 지키라고 한 집이라는 게 엄마로서는 견디기 힘들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도 어느 순간부터 이 집을 우리 자산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 인생이 담긴 집이라는 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알면 됐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 이 집 문제에서만큼은 너희와 거리를 둘 거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에서 몇 가지를 정리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열쇠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준호에게는 미리 말해두었어요. 이제부터는 방문할 때마다 미리 연락하고 와라. 네 마음도 내 마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민정은 그 일 이후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정도만 건너왔어요. 그마저도 형식적인 인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개발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 갔어요. 동네 곳곳에 현수막이 걸리고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의에 나가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류를 챙겼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마침내 이 빌라를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들어왔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어요. 시장과 공원 병원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삿날 선영이 미용실에서 일손을 잠시 멈추고 올라왔어요. 언니, 진짜 떠나는 거야? 응. 이젠 나도 조금은 편하게 살고 싶다. 집안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니 남편이 웃으며 서 있던 자리, 아기였던 준호가 기어다니던 자리가 한꺼번에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들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공증 문서와 편지, 그리고 제가 만든 베이지색 식탁보가 조심스럽게 접혀 들어 있었어요. SNS에서 조롱받았던 그 식탁보는 이제 제 새집 식탁 위에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삿날에도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준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이사 잘하셨죠?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갈게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날 밤, 저는 작은 식탁 위에 식탁보를 펼쳤어요. 세상의 누구에게는 구식 감성 폭발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평생 손으로 살아온 인생이 담긴 문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랐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서서히 지고 있었고 멀리서 어린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욕심에 잡아먹힌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것을 쉽게 빼앗으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가족이 아니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내 마음을 지키려는 사람과 내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처는 더 깊어지기만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제 저는 늦게라도 제 몫의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를 마음에서 조금은 내려놓았지만 그 대신 남은 날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오늘의 고부 보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